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곳 사연들은 시간 날 때마다 찾아서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별난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제 인생도 한번 돌아볼 겸 이야기를 직접 쓰려고 시작하니 조금 떨리네요. 제 나이쯤 되면 원하지 않아도 인생에 이런저런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겪어보게 되잖아요. 저도 오늘 제 인생을 한순간에 180도 뒤집어 놓은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딸이 사준 노트북을 펼쳐서 글을 끄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지명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지방에 밭 많고 산 많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시골이기는 했지만 요즘과는 달리 당시에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서로서로 다 친하고 정답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왜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이라고 까맣게 그을리고 촌스럽게 생긴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경기도 오산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저희 시골 동네에는 애들이 인물 좋기로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또래 무리들 중에서도 정말 탤런트 빼암치게 잘생기기로 유명한 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시골 어른들이며 또래 친구들이며 다들 그 오빠더러 연예인 하라고 난리였지만 그 오빠는 정작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예인은 뭐 아무나 하나. 난 점잖게 살고 싶어. 그 오빠는 잘생겼다고 나대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동네 여자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저 하나만 빼고요. 저는 잘생긴 아빠와 살던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엄마도 항상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성은아,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알지? 네 아빠가 어땠는지. 인물 잘나봐야 개뿔똥이다. 인물값 안 하는 인간이 없어. 엄마, 알지 나도. 그럼 걱정 마. 난 얼굴 안 봐. 사람 됨됨이가 돼야지. 그래, 우리 딸내미는 엄마 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생 때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집을 나가고 도시에서 미용실을 하는 아줌마와 함께 살았어요. 그때는 이혼도 하지 않은 채로 엄마는 아빠와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친아빠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 저도 남자 얼굴 잘생겨봐야 하등 소용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죠.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도 인물이 좋거든요. 남동생한테도 저는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하고는 했습니다. 야, 성훈이 너 어른들이 나중에 여자 깨나 울리겠다는 말 절대 들어선 안 돼. 남자가 지조가 있어야 된다고. 누나 말 들어. 알았지? 아, 알았어, 누나. 난 아빠처럼 안 그래. 그래, 알면 됐어. 아무튼 그런 연유로 저는 동네에서 탤런트 뺨치게 잘생기기로 유명했던 준영이 오빠를 저는 콧방귀를 끼며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 오빠에게 고백을 하지 않은 친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백을 하지 않은 제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오빠가 저에게 대놓고 묻더라고요. 야, 박성은, 너는 왜 나한테 고백 안 하냐? 내가 오빠한테 고백을 왜 해?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츠, 요거 봐라. 아주 깜찍해. 오빠 네 자리 옆에 남겨둘 테니까 언제든 와. 별꼴이야 정말. 됐거든? 그랬던 그 오빠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오빠가 제 짝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시내로 나가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밭으로 산으로 일을 가고 나시면 제가 남동생 밥을 차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요리에 관한 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손 야무지기로 유명했어요. 그렇게 남동생 뒷바라지하며 식당에서 돈을 벌 당시에 그 오빠는 제가 일하는 식당 근처 막걸리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쳐서 자주 안부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 나이 25에 그 인간과 결혼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를 낳게 되었네요. 딸이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개뿔도 없는 시댁 집안이 아들 타령을 어찌나 하던지 아이 낳고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고 저는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소홀했어요. 일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한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홀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지삶 찾아 차 살고 저는 번 돈으로 도시에 나가서 노점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미숙이 알지? 걔가 경기도에서 노점을 볼 생각 없냐는데 우리 붕어빵이라도 팔자. 애는 커가고 돈 벌어야지. 나 엄마가 남긴 재산 조금 있는데 그걸로 노점상 차리자. 제가 그렇게 말해도 남편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건 뭐 아무나 하나? 우리 나고 자란 이 동네에서 그냥 살자. 여기서 살면 뭐가 나와? 다들 도시로 떠나는데 우리만 남아서 뭐 먹고 살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동네에 뭐 꿀 발라놨어? 어머님 아버님 나 미워하고 일단 저질러 보자고. 나 자신 있어. 당신은 옆에서 힘쓰는 일만 좀 거들어. 아이 거참. 생각해 볼게. 여보. 제가 그렇게 등을 떠밀어도 남편은 생각해 보겠다며 아무 말이 없다가 결국에는 몇 달을 설득한 끝에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기계와 떡볶이 할 수 있는 판을 사서 번화가 노점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딸아이를 등에 업고 저는 노점에서 떡볶이와 붕어빵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남편은 천막 펼치는 것 등 정말 힘쓰는 것만 조금 도와주고 내내 번화가를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다가 돌아오고는 했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저 혼자서 안달이 났었죠. 그렇게 1년에 밤잠 못 자며 고생하다가 남편이 또 고향에 혼자 내려갔을 때 일이 터졌어요. 조폭 양아치 깡패가 저 혼자 있는 노점에 와서 자릿세를 내놓으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아줌마, 언제부터 여기서 장사했어?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나한테 미리 언지를 줬어야지. 자릿세 내야 되는 거 알지? 이 동네 내가 싹 다 관리하고 있어. 오늘 얼마 벌었어? 우선 100만 원만 내놔. 뭐라고요? 이 사람 완전 날강도 아냐. 100만 원? 1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없어. 어디서 일도 안 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돈을 뺏어가려고 그래. 절대 못 줘. 이 아줌마 봐라. 아줌마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오늘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줄까? 그러더니 그놈은 제 노점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박살을 냈습니다. 저도 지지 않으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3살이었던 제 딸은 옆에서 울고불고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노점을 다 부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50만 원을 급하게 내주었습니다. 캬, 진작에 이럴 것이지. 아줌마, 앞으로 매달 50씩 주면 돼. 깎아달라고 좋게 말해주면 내가 깎아주는데. 떡볶이 맛있네. 다음 달에 봅시다. 그놈은 제가 만든 떡볶이를 하나 집어먹더니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나쁜 조폭놈이 가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려서 저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다음 날은 몸살이 심하게 와서 집에서 머리 싸매고 누워서 일도 나가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 고향에 갔던 남편이 돌아와서 저를 보고 핀잔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길래
그냥 고향에서 살자니까. 괜히 타져서 이게 뭔 고생이야. 에휴. 아픈 와중에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소리를 꽥 지르게 되더라고요.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당신 그놈의 고향에서나 인물 났다고 유명했지. 우리 엄마 말이 맞다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일 좀 해. 당신이 없으니까 그 양아치 조폭놈들이 더 미쳐서 날뛰잖아. 오늘 혼자 가서 붕어빵이라도 팔어. 아이, 기척 떨어지겠네. 알았어. 붕어빵만 하면 되지? 떡볶이는 안 한다. 얼른 나가기나 해. 그렇게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혼자 노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돈을 꽤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인물 좋은 게 그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자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남편은 돈 버는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성실히 노점에 나와서 붕어빵을 구웠어요.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니 그래도 없는 것보단 든든하고 돈도 잘 벌렸습니다. 그 덕분에 경기도로 상경하고 5년 만에 오래된 아파트긴 했지만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서 저는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돈맛을 한 남편은 경제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통장 이거 보고 우리 집 재산은 내가 관리할게. 내가 가장이잖아? 당신이? 웬일이야? 이제 붕어빵 팔면서 돈 버는 재미란 거야? 돈 관리 어려워. 잘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돈은 남자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잘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우리 허리띠 바짝 조이고 살아야 돼. 당신 은근히 해퍼. 알지? 내가 뭘 해프다고 그래? 나처럼 절약하는 여자가 어딨다고. 내가 옷을 사, 가방을 사? 생필품 같은 것도 아끼란 말이야. 물티슈랑 화장지 이런 것도 다 모이면 큰 돈 든다고. 얼씨구? 애 기저귀 갈고 엉덩이 닦아야 되는데 뭔 소리야. 오버하지 마. 아, 남편이 말하는데. 평소 살림에 관심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생활비도 빠듯하게 주더라고요. 한 번 준 경제권을 다시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여자애들이라 사춘기 때는 한창 꾸미기를 좋아하는 나이인데 제가 받는 생활비는 한정적이었고 남편은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도 나이키 신발 좀 사줘. 나만 맨날 브랜드도 없는 시장 신발 신고 다니고 나 진짜 창피해. 아빠한테 돈 좀 달라고 해. 맞아, 언니 말이 다 맞아. 나도 갖고 싶은 옷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 애들이 그렇게 조를 때마다 저도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옷이랑 신발 좀 사줄게. 이번 달 생활비 좀 넉넉히 줘. 수진이는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다는데. 뭐? 피아노 학원? 옷? 신발?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뭘 그렇게 승질을 내? 당신 혼자 돈 벌어? 나도 여름에 땀 질질 나는데 불 앞에서 떡볶이 만들고 돈 벌잖아.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라고 이래? 요즘 당신 없을 때 조폭 깡패 새끼들이 돈 달라고 야단이야. 그놈의 내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설설 기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옆에 내가 돈만 밝혀. 아껴야지. 아휴, 참 내가 당신이라 뭔 말을 하나? 차라리 예전에 집안일에 눈꽃만큼 관심도 없을 때가 편했지. 어쩜 이렇게 자린고비 구두쇠가 됐어. 돈도 잘 버는데. 애들 하고 싶은 걸 주려고 버는 거지. 하이, 일절만 해.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뭘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딸내미도 뭘 예쁘다고 다 해주고 살아. 학교 보내준 걸 고맙게 알아야지. 뭐라고? 이 사람이 정말. 뭐? 조용히 해. 일이나 하라고. 나 오늘 내려갔다가 3일 있다가 올 거니까 잔말 말고 일 잘하고 있어. 또 가?
그놈의 고향 지금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뭘 자꾸 가. 어머님 아버님도 아주버님 댁으로 이사 가셨잖아. 그 동네에 뭐 금이라도 숨겨놨어? 거기에 친구들이 다 있잖아. 너는 참 정이 없어. 자꾸 남자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은 고향을 떠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혼자서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워낙에 그 동네에서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았죠. 남편이 구두쇠이기는 해도 바람 피울 위인은 못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누가 와이프 놔두고 술집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난리가 났다느니 더러워서 죽겠다더니 그런 요구에 자주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 인간이 그런 쪽으로는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깔끔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남편이 고향에 내려가 있는 며칠 동안 번 돈을 몰래 비상금으로 챙겨서 딸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가끔씩 옷도 사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사단이 날 테니 티가 안 나게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제 스스로가 한심하기는 했습니다. 버젓이 저도 같이 버는 돈인데 왜 이렇게 남편한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아무튼 그렇게 딸들 공부를 시킨 덕분에 첫째 딸은 꽤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야단이 났었어요. 남편이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고 뻗댔거든요. 당신 수영이 대학 등록금 안 줄 거야? 대학 등록금? 그걸 내가 왜 줘? 기집애가 20살 됐으면 어디 나가서 돈이나 벌고 곱게 시집이나 갈 것이지. 대학을 왜 가? 뭐? 그게 자식한테 할 소리야? 첫째 딸이 그 좋은 대학을 갔는데 온 동네방네 자랑은 못할 망정 어떻게 아빠가 돼서 그럴 수가 있냐? 요즘 뭐 학자금 대출이니 뭐니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받으라고 해. 내가 쇠가 빠지게 번 돈을 왜 아들도 아닌 딸 대학 등록금에 써야 돼? 이 사람이 정말? 저는 주말에 늦잠을 자는 줄 알고 딸 모르게 남편과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새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하는 걸 방에서 들은 첫째 딸이 방문을 획 열고 나와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됐어. 아빠한테 새삼스럽게 뭘 바래? 알았어. 나 학자금 대출 받을게. 알바도 해서 이 집 나가서 살 거야. 지긋지긋해 정말. 딸이 그렇게 처음으로 울분을 토하며 말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혼쭐을 내더라고요. 이놈의 지지배가 시긋. 그래, 너 나가 살아. 첫째 딸이 살림 미천을 내지 못할 망정 그 꼴난 대학 들어가서 집안을 거덜내려고 그래? 나가 살아. 바라던 바다. 정말 짜증나. 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해. 왜 그래? 지금까지 번 돈 다 어쨌어? 이제 나도 내가 번 돈 내가 써야겠어. 평생 밖에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내가 당신보다 우리 재산에 더 많이 기여한 거 알지? 아니 오늘 이것들이 진짜 날 잡았나? 어? 해보자는 거야?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 당신 정말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잔하고 꼬장꼬장하게 굴어? 당신 예전엔 안 그랬어. 내가 우리 딸들 잘 키우려고 매일 노점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거지. 당신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보고 재미로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줄 알아? 통장을 혼자서 꽁꽁 숨겨두고. 진짜 이혼할까? 이혼? 이 여자가 진짜 미쳤어? 같이 화를 내도 안 돼서 저는 나중에는 남편 앞에서 비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수영이 입학금 좀 줘. 내가 다른 부업을 해서라도 다음 등록금에 보탤 테니까 처음만 좀 내줘봐. 제발 부탁해. 먹고 죽으라고 해도 줄 돈 없어. 그런 줄 알아? 에이 시끄러운 집구석. 나 내려갔다 올게. 또 가? 남편은 그렇게 딸 대학 등록금도 주지 않은 채 또 혼자서 고향으로 다니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에 저는 온 집안을 다 들쑤시며 통장을 찾고 돈을 찾았지만 통장은커녕 100원 한 장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딸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수영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네 아빠한테 그때 경제권을 준 게 아니었는데 한량놈 가족 노릇하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줬더니 아휴, 이건 해도 엄마, 난 괜찮아. 어차피 아빠랑 사는 건 엄만데 나 학자금 대출 받으면 돼. 그리고 엄마,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냥 아빠랑 이혼해. 이혼 소송하면 엄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언제까지 아빠한테 절절매면서 살 거야. 엄마 보면 속상해 죽겠어. 에휴, 그래도 이 나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혼이 뭐 쉽냐? 엄마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따로 살고 싶은데 노점도 같이 하고 이래저래 같이 산 세월만큼 얽히고 설켜서 뭐 하나 간단하지가 않아. 알았어. 엄마, 나 아르바이트 월급 받으면 원룸 보증금 내고 거기서 살 거야. 아빠랑 살다가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그래, 수영아. 엄마가 다 미안해. 그렇게 첫째 딸은 죽어도 돈을 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원룸을 구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대학 입학금도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고요. 속이 상했지만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건 벽에다가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나 매한가지였어요. 몇 년 뒤에 둘째 딸도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며 대학에 합격했지만 둘째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딸들은 그렇게 자기들 인생 산다고 집을 나갔네요. 딸들 마음도 당연히 이해가 갔지만 저는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게다가 몸살 증상으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다가 아주 미칠 지경이었어요. 평생 몸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고 살아서 탈이 났던 모양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몸이 쑤셔서 일을 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 먹고 맛이 갈 대로 가버렸네. 뭐 약이라도 좀 챙겨 먹고 기운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나가서 돈 벌어야지. 며칠치기 뭐야? 나 혼자서 일하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도 아픈 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저는 남편의 잔소리와 악담에 이를 꽉 깨물고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단이 났습니다. 남편은 또 고향에 다니러 오겠다며 나가고 저 혼자서 노점에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부터 슬슬 아프던 배가 정말 쥐어짜듯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저는 일단 첫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영아, 오늘 학교 갔어? 아니, 오늘 공강이야. 엄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 아빠는? 아빠는 또 시골 갔지. 내가 금방 갈게. 아니다. 엄마 일단 응급차 불러. 동네 병원 응급실 가 있어. 내가 그리로 갈게.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정말. 일단 가 있어. 내가 집에 가서 돈 찾아볼게. 나도 반값 내느라 지금 돈이 없어. 네 아빠가 어디 돈을 그냥 두고 나갔겠냐. 엄마 일단 빨리 병원부터 가. 저는 그렇게 배가 미친 듯이 아픈데도 응급실 가면 돈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에 겨우겨우 걸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어떻게 혼자서 걸어왔냐고 신기해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이 아프셨을 텐데 중수염이세요. 맹장이 터졌다고들 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수술하셔야죠.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병원비 걱정뿐이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오니 제 곁을 첫째 딸이 지켜주며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래도 수술하고 나니까 아픈 건 좀 덜하네. 아빠는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엄마, 내가 통장 찾았어. 뭐? 통장이 있어? 웬일로 네 아빠가 통장을 두고 나갔다냐?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문 금고가 있더라고. 그거 억지로 꺼내서 비밀번호 알아려고 별거 다 입력했는데 비밀번호가 뭔 줄 알아? 뭔데? 아빠 생년월일이더라. 진짜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참나 뭐. 아이고. 내가 병원비만 조금 찾아서 가지고 왔어. 네 아빠 통장 꺼낸 거 알면 야단 날 텐데. 그럼 어떡해. 그리고 엄마 아픈데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통장 내역이 좀 이상해. 뭐가? 이민이라는 여자한테 매달 몇백씩 돈을 보냈더라고. 뭐? 이민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거기다가 돈을 왜 보내? 짠돌이 구두쇠 네 아빠가?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아무튼 엄마 방귀 나오고 3일은 입원해 있어야 되니까 좀 쉬고 있어. 나 학교 갔다가 또 올게. 통장은 엄마 주고 갈게. 그래, 다녀와. 엄마 걱정하지 말고. 딸은 학교를 가면서 저에게 남편이 평생 쥐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통장을 주고 갔습니다. 이민이란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퍼뜩 기억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인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이민이에게 매달 200~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낸 흔적들이 남아있었어요. 자기 딸들 대학 등록금은 곧 죽어도 못 준다더니 이 많은 돈을 어디에 보낸 건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내고 퇴원하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득달같이 병으로 달려와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 도둑년들아, 모녀 샀겠구나. 내 통장을 니들이 왜 멋대로 꺼내가? 그런 남편을 보고 첫째 딸이 질린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빠, 이 와중에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 지금 수술하고 나왔어. 그럼 뭐, 누가 아프래?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어쩐 일인지 이민이가 누구였는지 퍼뜩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듯이 떠올라 버렸습니다. 당신, 이민이?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어요. 이민이가 누구야? 당신이 매달 몇백씩 보내던 여자 이민이? 그러자 남편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꾀를 부리더라고요. 아, 그거 내가 매달 후원해주는 사람이야. 우리 고향에 혼자서 애 낳고 미혼녀로 힘들게 사는 여자가 있더라고. 고아에다가 그래서 내가 딱 한 마음에. 근데 내 돈 쓰는데 그게 뭔 문제가 돼? 또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민이 알거든? 우리 고향 살 때 쌀집 막내딸 아냐. 그 예쁘장하네. 나보다 7살 어렸던 걸로 아는데. 이 옆에 내가 맹장 터졌다더니 뇌가 터졌나?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난 왜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지? 이상한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오늘은 나 혼자 나가서 장사할 테니까 집에서 쉬든가. 통장 내놔. 아니? 못 줘. 뭐? 내 통장을 네가 뭔데 못 준다 만다야. 이게 왜 당신 통장이야? 같이 번 돈인데. 이제 내가 관리해. 그 후원해주는 여자한테도 내가 돈 보내주면 되잖아. 어디 얼굴이나 보자. 고향 떠나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참에 한번 가볼라니까.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오자 남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그래, 나 미쳤다. 당신이 후원해주는 여자가 누군지 내가 직접 보고야 말 거야. 그리고 나 일 안 나가. 오늘 수영이라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무슨 소리냐며 난리를 치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딸과 함께 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만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숙자 집 전화 맞아요? 네, 제가 숙자인데 누구세요? 나 성은이야. 잘 지냈지? 어머, 성은이? 박성은? 네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냐?
너 잘 살고 있어? 아, 진짜 너도 참 매정하다. 좀 이사 가서 한 번을 안 오니? 네 남편은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딴짓 살리... 아차.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딴집 살림? 아니, 그게... 나도 알아. 솔직히 말해줘봐. 이민이 걔지? 너도 알았어? 그래, 쌀집 막내딸 이민이. 걔랑 네 남편 시내에서 살림 차렸잖아. 동네 소문이 자자해. 우리는 또 너랑 이혼이라도 한 줄 알았지. 야, 걔가 아들도 낳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누가 뒤통수를 후려갈긴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걔도 지금 살기 힘들 거야. 애 아빠가 버짓이 있는데 애는 호적에도 못 올리고 내연녀 신세 아냐. 사람들도 그 여자 보면 수군대고 걔 일도 못해. 걔네 쌀집은 에너지가 망했고 걔네 부모님도 돌아가셨거든. 뭐 네 남편밖에 없지 걔한테는. 그래, 알았어 숙자야. 내가 조만간 또 연락할게. 서훈이 너 몰랐나 보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가 미니 전화번호 알거든?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줘라. 저는 고향 친구로부터 남편의 내연녀이자 상간녀인 그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다 들은 딸도 분통을 터뜨렸어요. 엄마, 내가 뭘 했어? 아빠랑 이혼하라고 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두 집 살림하면서 아들 낳은 집에만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은 거야? 몰라. 난 이제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엄마는 이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이혼할 거야. 이혼 소송이가 뭔가 그거 해야겠다. 일단 그년이랑 연락 좀 해보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아들까지 낳은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언니네 동네 와 있어요. 오빠가 잠깐 오라고 해서. 잘 됐네요. 만나요. 아주 떨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렇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어쩔 줄을 몰라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나 그런 데는 사람은 많으니 제가 남편과 살던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서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너 쌀집 막내딸 이민이 맞지? 네가 내 남편이랑 놀아난 년이냐? 제가 냅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 여자는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난 그 오빠가 이혼했다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매달 그 인간한테 돈까지 받아갔잖아. 저 아들 낳고 5년 지나서야 오빠가 언니랑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저도 억울해요, 언니. 제 아들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며 말하는데 거짓말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기로는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그 인간이랑 이혼해줄게. 나 이제 애들 아빠 필요 없어. 너 해. 우리 딸들도 다 컸고 지긋지긋하니까 네가 데리고 살아. 언니, 대신 너 나 이혼 소송할 때 증인으로 좀 서줘. 내가 너한테는 소송 안 걸게. 알았어? 언니, 대답 똑바로 안 해? 제가 빽 소리를 지르자 남편의 상간녀가 움찔하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바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상간녀가 낳은 아들의 친자 검사까지 해서 남편이 10여 년간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도 남편과 살던 아파트를 나오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건 제 집이기도 했으니까 제 권리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아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처음에는 있는 대로 변명을 해대더라고요. 이혼 소송? 야, 박성은 너 미쳤냐? 이혼 소송을 나한테 왜 걸어? 소장 자세히 봐. 뭐라고 적혀있나? 당신 중학생 아들이 있다며? 통장으로 이민이 당신 두 집 살림 차린 그 여자한테 돈 보낸 내역도 싹 다 증거로 제출했어. 나 이제 당신이랑 이혼하고 혼자 잘 살 거야. 당신한테 아무런 미련도 없어. 당신도 그 귀한 아들 키우면서 늦지막히 잘 살아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더니 통사정을 했습니다. 아니 성은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다 오해야. 내가 너랑 헤어지면 뭐 해 먹고 사냐? 너랑 평생 같이 장사했는데. 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사실 실수한 건 인정해. 근데 걔 20살 될 때까지만 지원해 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해. 뭐라고? 당신 수영이 수진이 대학 등록금 한 푼 낮췄으면서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이 더러운 자식아. 누가 바람을 피워서 뭐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세상 깨끗한 저거 혼자 스타 하더니. 이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서 남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제 기세에 못 이긴 전 남편은 결국에는 현관 밖으로 주랭랑을 쳤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저는 제 인생이 불쌍하고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게 한탄스러워서 서럽게 소리내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딸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들 아빠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딸들이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알지?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라도 아빠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치 수진아? 맞아 언니. 엄마 언니랑은 나는 괜찮으니까 마음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소송해서 재산분할도 확실히 하고. 알았지? 엄마 옆에는 우리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딸들의 말에 약해지려고 했던 제 마음과 이혼에 대한 의지도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소송을 하면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안 하던 선물도 하고 온갖 감언이설에 아양을 떨어댔어요. 성은아, 이거 명품 가방이야. 샤넬 알지? 샤넬. 자, 평생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혼 소송은 그만 취하하자. 지랄을 하네. 지랄을 해. 아주 지랄이 풍년이야. 야, 박성은 진짜 이럴 거야? 낯짝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뭐 샤넬?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건넨 가방을 남편 얼굴에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선물 공세를 하고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써봐야 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죠. 이혼 소송 끝에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원인이 많다고 판결이 나와서 저는 재산 분할로 아파트와 통장에 있는 돈 대부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소송을 끝내고 저는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 남편은 그 좋아하던 고향으로 내려가서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고 아들을 키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서 그 인간들은 낯짝을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은아, 네 전 남편 고향 내려와서 돌팔매질 당하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수군대는 줄 알아? 나는 일부러 다 들리게 말한다니까. 그러냐? 숙자야. 에휴 참나. 그러거나 말거나다. 그 인간 소식 궁금하시다 하너? 왜 아주 그 짓꼴로 살던데. 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나이에 공사장 가서 힘들게 돈 벌더라. 들어보니까 여기서도 이사 간다던데. 지들도 창피한 건 알겠지. 아들도 애가 말썽을 많이 부리나 보더라고. 그 어린 놈이 벌써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양아치 짓하고 돌아다니는데. 아휴 속 시끄러워. 지가 자초한 거지 뭐. 숙자야, 이제 그런 이야기 안 전해줘도 된다.
조만간 올라와. 내가 밥 한 끼 살 수 있게. 나 분식점 낼 거거든. 어머, 그래? 넌 이혼하고 팔자 폈네. 그래, 놀러 갈게. 저는 남편과 이혼 후에 노점을 접고 작은 분식점을 차리게 되었거든요. 전 남편은 노점에서 제가 해준 반죽과 파당금을 넣고 굽기만 했으니 아무 재주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혼을 하고 마땅한 일도 못 찾고 비실대며 살만 하죠. 저는 분식점을 열고 나서 매달 흑자를 내면서 잘 운영했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이 되어서 분식점을 확장 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한 번은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댁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 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 전화하지 마. 그 후로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분식점은 아직까지 잘 운영하고 있네요. 딸들은 다들 본인들 원하던 일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요즘은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어요. 손주들이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온갖 시름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랍니다. 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아차리실 거예요. 너무 늦게 제 삶을 찾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구두쇠에 지만 알고 바람까지 피운 전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처럼 삶이 즐거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전 남편 소식은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서 누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됐다고 알려주지 말라고 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그 집꼴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 팔자 지가 꼰 놈이니 잘 됐죠 뭐. 여러분, 저는 이제 곧 60이 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 챙기면서 제 딸들, 손주들 사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댁내도 항상 편안히 깃들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 끝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끝까지 힘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